나세군 조직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소식은 박영하 교수 재원 양부가 고등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봅니다.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저도 교수로서 학문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이건 결국 사상의 자유입니다. 오늘 국가기관인 사법부, 즉 국가가 그런 식으로 사상의 자유까지도 재판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말해서 옛날 과거 거꾸로 올라가는 파쇼나 다름없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박교수 그 책을 위조를 한다는 것은 이끌고 막아야 되고 앞으로 사법부는 분명히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3년 전에 박 교수가 재판에 해보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전국 좌파 연대의 대표로서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가는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학자들에게 남겨두라. 토론에 남겨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기각할 것을 내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각하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들어올라왔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 사회는 분명히 지금 과다한 민족주의 내지는 잘못된 민족주의.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만 정말 철진한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 흔히 우리는 이건 앞으로 도태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앞장서서 이 재판을 무죄할 것을 분명히 선고할 것을 바라고 오늘 간단하게 소송 지원에 대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믿어온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약 1년 동안 학술 토론장을 방불케 하는 재판을 무려 10번 이상 거친 끝에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간단히 뒤집은 2심의 유죄 선고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금할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제국 위안부 중 명예훼손의 증거라고 검찰이 지적한 문구들은 모든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사인 만큼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는 사회적 공론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이 무죄 판결은 2심에서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근거는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둘째,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저자의 위안부 인식을 허위라고 보는 근거는 그것이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란 저자가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효과가 있는 주장임을 스스로 알면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수업을 대하는 태도로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인식과 허위 인식이 되며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활발한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아울러 그것을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박 교수의 책이 명예훼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책의 여러 효과 가운데 하나, 그나마도 독자 쪽의 특수한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기 쉬운 효과를
가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2심 재판부가 보편적인 학문의 자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정 의도를 지닌 학문 활동이나 독서 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 위안부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저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 학계와 문학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선고를 통해 재판부가 시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시민의 위협을 입지 않으려면 국내외의 주류 집단에서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역사인식만을 따라야 합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은 듣기 좋은 수식일 뿐이고 주류 집단의 이익이나 견해와 상치되는 모든 연구는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결 앞에서 군사독재 정권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는 듯한 느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박야 교수의 앞길은 험난합니다. 올바르다고 인정된 견해와 다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의 앞길 또한 험난합니다. 박 교수가 처음 형사 기소되었을 때 학계를 비롯한 사회학계의 많은 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나섰으며 1심의 무죄 판결로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시대착오적인 유죄 판결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 및 사회 권력의 존재와 그 억압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시민 의지의 표출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박야 교수의 소송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정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을 말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금을 시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학자와 문화인들이 모든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사설에 묶이는 것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 7일 제국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신표입니다. 저는 이 박야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책과 신문과 주위에서 주고받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늘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이런 얘기로 꼭 시작합니다. 세상은 보는 대로 있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내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있어서 보고 보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과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다는 걸 늘 얘기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은 존재한다면 듣고 싶은 대로 세상은 존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인간인식에서.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보지만은 보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이 생각, 정신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공부다 하는 얘기를 늘 강조합니다. 지금 제국이 위안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에 그리고 지금 세대 간에 그리고 지금 그 소송을 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고 나온 집단과 그리고 박야 선생은 가보니까 혼자서 이걸 대면하고 있어요.
고소한 집단은 거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면서 이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할머니들에게 부추기고,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압력, 권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엄청난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변론 내주고 답해하는 박영선 선생은 혼자서 애수가 있어요. 그게 옆에 계시는 김성희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게 참 그래도 정말 다행인데, 이제 이거를 제1심에서는 노력해서 무죄가 되었다는 것은 주위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1차적으로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또 저는 또 하나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른바 중거집단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내가 보고 지각하고 판단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갖게 된 게 아니고 그가 속하고 있는 집단이 보고 싶은 대로 보게끔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이 갖고 있는 지각 양식, 그리고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집단이 그걸 한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이 지각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이 무엇을 결의하고서는 어떤 방향으로 몰아갈 때는 그 자체가, 집단 자체가 갖고 있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몰고 갑니다. 지금 김성님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한국의 지금 민족주의, 맹목적인 애국주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이웃나라들과 함께 사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더불어 사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문화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학문적인, 문화적인, 사법적인 수준이 어떤가를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법부가,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유화 선생님이 작업한 것은 이때까지 통속적으로 흔히 얘기하기 쉬운 관점 또는 사실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안부의 사태, 상태, 경우가 있는가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걸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논의하려고 하는 모든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학문적인 작업에 대한 의미를 제1심에서는 충분히 인정돼서 이런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게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2심에서는 엄청나게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허위요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는 이 문제는 우리가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이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가 국민에는 물론이고 외국의 학자들에게, 외국의 지식인들에게,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 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법부에 호소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이 박유화 선생을 도와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여기 나온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찌감치 이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온 김향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이제 초창기 민사 가처분과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 1심까지 관여를 하다가 최근에 2심 판결을 받아보았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봤는데 여러분들 한 40몇 페이지에 달하는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의 주된 판단은 한 5페이지 내지 6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외국 논문이나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에 불구하고 판단의 내용은 아주 매우 적습니다. 제가 이 판결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여론 재판의 전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재판은 여론에 많이 휩쓸리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론 재판이라는 게 꼭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여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를 지향하는 그런 국민들의 새로운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담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여론 재판은 이미 폐기되어야 할 과거의 낡은 지방색, 지역감정, 극단적 민족주의, 우리 사회의 그 광기 어린 반일의 내용 거기에 휩쓸려서 전혀 아무런 구체적, 학문적, 법리적 판단이 없이 그냥 여론에 휩쓸려간 그런 폐기되어야 할 여론의 좌우된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봤을 때 1심에서 박유하 교수가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3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약간의 진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이런 정도의 판단은 이제는 박유하 교수의 저자기, 학문의 자유상 여러 우리의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지향해 보건데 충분히 무죄로 판단할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여러 많은 명예훼손, 모욕죄 판결에서 많은 판시를 했는데 그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법원은 앞으로 향후에 이 사건을 무죄로 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판결들이 있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들을 집단으로 모욕했던 그래서 고소당했던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집단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부적절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현재 누구누구 특정 고발하였던 그 아나운서를 지칭한 것은 아니야.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비춰보건데 만약에 박유하 교수가 이 사건 저자기 위안부 현재 생존하여 계신 수십 명의 할머니들의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살아계신 그 특정 몇몇 분들을 지칭한 것인가 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는 우리가 주장하건대 20만에서 30만 가량 있다라고 하는 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위안부들 중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한 학문적 시도가 과연 현재 생존해 계시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덕일 역사가의 고려대학교 김헌구 교수를 책에서 비난하거나 약간 지적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이덕일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대법원의 주된 논리는 이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여러 판단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박유하 교수의 책 저작도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등법원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데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잠시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학문적 시도입니다. 책에서는 학문적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도저히 현행 나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이 사건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현재 2심 판결은 작은 그런 어떤 중간 과정의 어떤 진통에 불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건 2심 판결을 한번 들여다보건데 2심 판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집단 표시에 있어서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었고 의견 표명이냐 사실 적시냐에서도 오류가 있었고요. 허위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요. 2심 재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UN 인권 소위원회 맥두걸 보고서 고노 다마 기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여러
저작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박유하 교수의 저작은 그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유엔 인권 보고 그리고 일본의 다마 그런 사람들의 논평과 다른 점을 책에 지적하면 무조건 허위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유엔에서 객관성이 있고 권위 있는 유엔에서 발표한 저작과 다르다. 그러니까 허위다. 자, 그 다음에 박유하 교수의 고의는 유엔의 보고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쓴 행위 그 자체만으로 그냥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유엔 보고서와 다르지만 여러 점을 규명해 볼 때 약간 상이한 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허위로 보고 명예훼손의 고의로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문적 저작을 할 때 유엔 보고서 다 뒤져봐야 됩니다. 거기와 틀린 것은 다 명예훼손이고 허위의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학문의 자유를 유엔 보고서에 종속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그 단순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그 광기 어린 그 반일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안부라는 그런 성역 거기에 대해서 감히 도전했다라는 것과 그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판결을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법부의 너무나 조심스러운 그런 판단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미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무죄로 하기에 충분할 만한 그런 범위들을 적시해 왔기 때문에 저는 무죄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저는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고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 박유하 교수님의 노력에 정의를 표하고 저도 사실 소송 지원이라고 해서 아무런 여기 나오신 분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보수 없이 나왔고요. 도저히 이런 식의 재판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박유하 교수의 저작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책자로 인하여 위안부 현재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의 감정이 상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유하 교수의 저작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할머니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보였을 뿐이고 사실은 그 위안부 운동의 순수성이 침해받을까봐 나름대로 본인들의 운동의 순수성이 침해받을까봐 과잉 반응한 사람들의 고소고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김학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박유하 교수님 사건에 있어서 1심이나 2심이나 소송에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제국의 위안부가 발간되었을 적에 저는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고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 무죄가 나온 걸 보고 역시 그렇지 했는데 뜻밖에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리적인 면에서는 옆에 김영훈 변호사님이 적절히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왜 저희들이 여기에 박유하 교수님을 지원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지 일단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그저 이미 승력으로 선포한 논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사문난적으로 죽이는 역사적 대의의 문을 항소심이 열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논의할 수도 없는 신성불가침의 승력을 만드는 것은 사문난적으로 멸망을 시키던 역사로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유하 교수건은 개인들을 특정하여 행한 악질적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 존재인 위안부라는 집단에 대한 만들어진 기억과 진실 사이의 어디를 학자 상고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지적 여정도 허비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사적 허비 여부를 법원이 판정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호의 판단을 겨우 이미 20년이 된 유엔 보고서 등에 따르는 것은 그 이후의 연구 성과들을 무시하는 자의적 기준입니다. 그 유엔 보고서는 그 시점의 일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불변의 진실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천동설을 특가했다고 하여 오롯이 그것이 진실이고 그 뒤의 갈릴레오의 지동설은 입을 막아야 되는 허비가 되는 것입니까? 박유하 교수의 저서에 실린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법원이 허비라고 판정하여 사실상 검사를 만들고 우리 학계의 일종의 검역을 설정한 월권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과 의견 표명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특히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의 문화국가에서의 위치를 살펴볼 때 간단하게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학문 자체 내의 자체 통제력에 맡기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입니다.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기 검열이 일상화된 일종의 파쇼 국가적 사기로 기결됩니다. 이 사건은 박유하 교수 개인에 대한 것이지만 이러한 국가의 진리 독점적 입장은 필연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넘어 일반 시민들의 사상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까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같은 여가 논리 없이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감시하였기에 저희 변호사들이 박유하 교수의 논지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항소심 판단의 부당성을 알리고 최소한 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유를 위해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성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박유하 교수님의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런 판결, 이런 문제로 기소를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합니다. 과연 진짜 우리 지금 2017년인데 우리가 지금 정말 70년대 살고 있나 80년대 살고 있나 라는 참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교수님한테 제가 스스로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국의 위안부를 2번 읽어봤습니다. 이 제국의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물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역사 논쟁의 영역이고 역사 연구에 대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는 학문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또 진위를 밝혀야 하는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국가 형벌권이 여기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70년, 80년 그 수십 년을 거치면서 우리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사고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언론 쪽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퇴행적인 항소심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더 이상 박 교수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12월 7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제국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은 박유하 교수의 제국위안부 소송에 대한 항의와 반대,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의 이 지지, 그리고 모금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함께 연대해 나가려고 하는 모임이고요. 이 모임은 박유하 교수님의 페이스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법조계, 그다음에 SNS를 비롯한 수많은 분들, 그리고 그동안 처음부터 이 박유하 교수님을 지지 지원해 왔던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등등이 함께 만들어서
만들고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자님들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연단에 계신 분들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강신표 인제대 명예교수님이시고요. 다음 김영규 인하대 명예교수님, 김향훈 변호사님, 김학성 변호사님, 이성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일단 드릴 말씀들을 일차례 드렸고요. 여기 오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또 얘기를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